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수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정말 그럴까요? 완전히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60대 두 남자분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대화의 요지는 이겁니다. 둘 중에 한 분은 모임의 회장인지 회장님 부르는데 이분이 주식 고수라는 겁니다. 20개의 종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17개가 빨강색,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 계좌에서 숫자가 빨강색으로 보이면 이익, 파란색으로 보이면 손실을 의미하는데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회장님, 월요일 그러니까 9월 9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하락할까요? 아니면 조금 하락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많이 하락하든 조금 하락하든 무조건 하락하긴 할 거야. 다만 나는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이 현금 중에 20%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지난번 7월 말에 미국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 나는 이미 다 정리하고 현금 보유를 늘렸어 라고 대답을 하니까 회장님이 슈퍼개미시니까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아무리 내가 슈퍼개미라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는 슈퍼개미는 없어. 시장이 신호 줄 때 과감하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기다리는 게 상책이지. 앞으로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회장이라는 분 맞은편에 앉으신 분이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주가가 내려가죠?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금리를 왜 내리나? 금리가 높았다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신호야. 경기가 위축되면 위축되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지. 그래서 하락하는 거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람들이 막 사야 한다고 할 때 그때 고수들은 빠져나오는 거지 하고 그냥 밥값을 계산하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분이 혼자 하는 말이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몰빵을 했는데 뭐지? 이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내수가 지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금 좋았는데요. 다만 수출 호조에 기대서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전망들을 종합해 보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불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내수회복 모멘텀의 실종 속 수출경기 회복력의 약화라고 하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길 보면 3분기 현재 내수 불황 속의 수출 회복에 기대서 미약한 성장력을 유지하는 불안한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부동산 거품을 IMF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정작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괜찮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24년 1분기에는 1.3% 성장을 했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죠. 자, 20년 1분기의 코로나 충격으로 경기가 훅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22년 3분기에 고점을 딱 찍고 그 이후에 쭉 내리막길을 내려왔는데, 이런 추세를 봤을 때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와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판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의 실적과 통화정책,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현대연구원은 이런 브리핑도 했습니다. 수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기저효과, 베이스 에펙트를 제외할 경우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실물 경기의 활력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현대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저효과, 기저효과라는 뜻이 뭐냐면 경제지표의 변화를 파악할 때 언제부터 어떤 기간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생산 총값 GDP의 전년도 대비 2%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증가율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보통은 전년 대비 또는 전분기 또는 전월 대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어떤 연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저효과라는 건데요. 자, 이 도표의 내용을 보면 우선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 중에 상승곡선의 전망은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한국은행이 오는 10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소비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웬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예측 차트이고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간 거 있죠. 이 차트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 그러니까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가 확실해지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또는 인하폭이 적을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회복은 더 오랜 기간 회복이 어렵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를 내놓으면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의 급증,
또 아파트값 급등 이런 무서운 현실이 보이고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자니 이게 내수가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딜레마가 빠져 있는데 요즘 미국이 정치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선거 이슈에 몰려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묻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오히려 미국 정부가 무능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믿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의 일자리 지표 둔화 수치는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의 신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관료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난 9월 6일 금요일에 또다시 폭락 분위기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용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도 인공지능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엔비디아 주가도 지난 금요일 6일 다시 4% 정도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8월 28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전후 2주 동안 주가가 한 20% 정도 급락했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조 5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주가의 2주간 하락폭은 최근 2년간 거래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또 AI 거품에 대한 불안감이 주식의 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S전자의 기술 파트에 근무하는 모 직원분과 등산 번개를 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AI, 그 AI가 과연 실질적으로 돈이 되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AI의 비전에 대해서 너무 거품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들을 갖기 시작했다. 필요 이상으로 모두들 AI에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이 AI라는 것은 미친 기술이다 할 정도로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알겠는데 경제학자들 눈에는 과연 이게 혁명적으로 돈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이겁니다. 자, 경제학자와 기술자들이 보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 기업 주가의 가치를 따질 때 이야기하는 그 퍼가 너무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그 전에는 PER, 퍼가 47배였는데 9월 6일에는 32배로 큰 폭으로 떨어졌죠. 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AI 기술로 돈이 될 만한 아이템들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좋은데 이걸로 이 기술로 무슨 어떻게 돈을 벌지? 돈을 버는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다들 열광하고 막 버블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뻥 터져서 결국 버블 붕괴가 왔고 그 뒤에 오히려 또 시장은 진정 국면에서 다시 인터넷 시장은 빠르게 또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AI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AI도 버블이 한 번쯤 정리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하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엔비디아 얘기와 미국 주가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반포나 압구정동, 삼성동, 성수동 주변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거래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계속 긴장시키고 또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것 또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품 논쟁이 나올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거품이 시장에서 스스로 정리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가 2008년 금융위기 후 최악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 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주면서 값싼 물건을 찾는 불황형 소비만 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소매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렇게요. 사실 고금리나 고물가로 인해서 내수가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 생각은 제 의견은 좀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가계부채가 적었다면 고금리를 좀 잘 견딜 수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고금리라서 문제라기보다 부채가 너무 많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 상승분만큼 뭐 어디에선가 소득이 나서 그 상승을 했다면 빚을 덜 내고도 살 수 있었지만 아파트값만 드립다 오르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결국 고금리가 늘어난 부채를 이중으로 더 가중시켜 주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에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7억짜리는 뭐 3억이나 2억을 대출받으면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걸 10억을 대출받아서 사야 되니까
이자 내고 나면 가계에는 돈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을 대출받아 사는 이유 역시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뛸 것이다. 이런 미래의 가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10억이란 빚도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막 대출을 받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연금이 깎이더라도 일찍 받겠다라고 하는 고령자가 9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또 지난 7월에 구직급여의 신규 신청자가 11만 2천 명이다. 이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보면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는 주택담보대출 갚느라고 인생이 힘들고 뭐 이래서야 어디 궁극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겠습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소비를 줄여서 빚을 갚고 있다라고들 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고 소비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우리나라 가구당 흑자액 추이를 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국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96만 원입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381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출도 더 많이 늘어났겠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33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24년 2분기는 1분기보다 역시 1.4%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실질 소득도 줄어든 겁니다. 24년 2분기에는 아파트 거래량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7, 8월에는 아파트 거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24년 3분기 역시 실질 GNI, 실질 소득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죠. 자, 지금 이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강남권에서 21년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서민은 더 서민이 된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극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거나 깊어진다면 돈 있는 사람들보다 서민층과 중산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좀 염려되는 거죠. 요즘 가만히 보면 다른 경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유독 아파트 값만 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지 지속 가능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가계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경기가 점점 더 얼어붙죠. 이런 와중에 계속 부동산 값만 부추겨서 가격을 띄울 것인지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거래가 많아지면 마치 이게 경기가 살아났는 듯 숫자로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고 하겠지만 급등한 부동산 거래가 늘면 늘수록 그만큼 국민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진짜 빚만 늘어나 골마 터져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정책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라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이야기를 부동산 공급자 측면에서 보자면 참 싫어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좀 배우신 분들이거나 양심, 의식이 좀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맞다고들 하십니다. 솔직히 부동산 가격 너무 부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요즘 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 수출의 경우는 대미 의존도가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수출 의존도가 18.3%입니다. 물론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7%로 중국보다는 미국이 약간 낮지만 미국이 침체가 오면 우리는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부동산 대출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쓸 돈이 없죠. 자, 먹는 음식마저도 지금 소비가 부진한데 이참에 콘크리트나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소화제가 나온다면 차라리 콘크리트를 뜯어먹고 살면 되겠네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 되면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여러분 반드시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꼭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걸 위기를 너무 어렵다, 힘들다 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뭔가 기회로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께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호TV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